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시험 4월 19일 혁명을 일으켰는지 모르겠네, 그제? 4.19 혁명 일어난 날. 혁명하니까 좀 그랬습니다만은 요즘은 4.19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의거라고도 하고. 자, 내면 속으로의 혁명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시험은 어차피 끝난 얘기고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 문제를 낱낱이 분석해서 어떤 문제를 내가 틀렸고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이런 방향성을 모색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뒤에 마지막에 보면은 자가진단 평가표, 제가 기출문제는 다 분석한 연후에 이와 같은 표를 항상 제공을 합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출제 영역과 평가 문항 난이도 이렇게 조율이 되어 있어요. 먼저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문법이 8문항, 어휘 2문항. 그래서 우리 점퍼국어 기본교재 이론서인 점퍼국어에 상권이 10문항, 하권이 10문항 다 이렇게 나왔죠. 문법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문법을 잘 보면은 여러분 진단평가표 이렇게 뒤에 규범과라고 적어놓은 게 이제 4대 규범에 대한 문제고, 나머지 그냥 문법만 이렇게 달아놓은 것은 이론 문법이야.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2대8 뭐 3대7 이런 정도로 이론 문법이 조금 약세였는데 이번에 같아졌습니다. 이론 문법이 4문항, 규범 문법이 4문항. 그래서 이론이 굉장히 비약적인 세분의 영역에서는 이론 문법이 비약적으로 높게 작용했다. 가만히 보면 2014년 경찰직, 2014년 여러분 사회복지, 기상청 벌써 치러진 문제가 한 3, 4회 정도 있죠. 전반적으로 이론 문법이 강세입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약간의 변용되어 여러분들 진화된 관점으로 나온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어휘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특히 한자, 그죠? 뭐 기쁜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낙관 할 일만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2-3문제 나오는데 뭐 한자 여기 한 문항 정도 연결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 뭐 개괄적으로 독해 하면은 지금 7문항이 나오는데, 독해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죠. 그럼 여기 보면 말하기 몇 번 문항이 말하기냐? 19번. 그 다음에 쓰기가 3문항 나왔네, 그지? 장문 말이야. 90, 11 장문. 읽기 뭐 예를 들면 사실정보, 추론정보 얘기하는, 파악하는, 그게 3문항에서 우리가 장문 파트가 좀 많이 나온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문학이 3문항입니다. 문학이 뭐 1문항, 2문항 정도 나왔는데 이번엔 조금 높게 작용했습니다. 뭐 이렇게 일단 각 세부 영역의 전체적인 분포 측면에서 한번 봤고, 난도를 한번 봅시다. 난이도. 자, 먼저 상급 문제 한 4문제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6번에 한자성어의 쓰임 어휘 상급이다. 굳이 상급이라 얘기한 것은 한자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 수험생 전반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1번에 문장의 배열 상급. 이건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늘 얘기했죠. 그래서 단락에 여러분 3, 4월반 3월달에 수업할 때 장문에 독해 파트에 안 나왔습니까? 문장의 순서 잡기 또는 단락의 순서 잡기 해서. 그리고 14번 보조용언에 의해 문법 상급 문제. 근데 이런 수업을 꼼꼼하게 들으면 이거 상급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하급인데 왜 상급이냐? 많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놓은 거예요. 학생들이, 여러분들은 제 수업도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았으리라 보이지만 왜 그러냐면 이번에 특히 3, 4월 이론반에는 제가 언급한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아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특히 뭐 문학 시간에 또 관동별곡 수업을 해줬는데 그것도 시험에 고스란히 나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쉽게 풀었을지 모르지만 일반 학생들은 그 관동별곡에 대한 고전 지문이 나오면은 어휘 능력이 부족합니다. 현저하게. 한번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문법 보조용언, 다음에 또 상급이 독해 문제, 정부의 사실적 이해를 통한 추론 문제, 뭐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4문항. 학급 문제는 뭐 요게 그랬습니다. 문제 자체로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는 수준을 다루는 게 난이도인데, 근데 이 난이도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이 또 공부를 조금
많이 한 사람이 틀릴 공산이 많다. 뭐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학습 기간이나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학습했느냐, 학습 방법적인 차관에 따라서 선생이 어떻게 잘 교육 목표와 거기에 입각해서 잘 수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내가 본 문제고 막 이렇게 되면 굉장한 적중도를 보이는 이런 데 되면 기간이 짧더라도 문제 문항을 많이 맞출 수 있거든요. 아마 이번에는 3, 4월 반 아마 후조에 속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학생 하나가 와서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국어를 최고 점수를 잘 받았다. 그냥 85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공부 얼마 안 한 거 치고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론반 보통 한 두 번 2회 독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한 6, 70, 70점 정도. 아주 잘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잘 정리를 해가면 돼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무슨 얘기인지. 그렇다고 매번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한 것만이 문제에 나온다. 이런 장담은 못 합니다. 그죠? 개괄적으로 또 한 번 원 사이클 돌 동안 1, 2개월 할 동안 또 말하지 않은 또 중요한 사연들을 다음 회차에 또 얘기할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잘 해가서 기본반 그죠? 기본반 한번 1회 많게는 2회독 3회독 들으려고 마음먹는 사람도 있으리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화반은 반드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종합정리예요. 요건 종합정리. 그래서 심화반 할 때는 항상 실험평가 이런 변별력 평가도 하지만 내가 카리큘럼은 다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서브노트도 만들면서 자기 취약점을 정확하게 보완해가는 실질적인 점수를 높이는 그와 같은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절대 시간이 한 7개월, 8개월. 그러면서 동시에 시기가 닿으면 문제풀이반 수립한다든가 다음에 또 뭡니까? 한자 같은 것을 4개월 단위로 또 돌아가니까 여러분 아마 5월달부터 4월 말쯤 되면 5월 초나 한 일주일 정도 기간 두어서 여러분의 스터디를 모집할 겁니다. 학생들을. 그럴 때 잘 연결해서 야 이번에 보니까 한 문제 밖에 안 나왔는데 이렇게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죠? 나왔다면 변별력이고 또 기본적으로 두세 문제 나왔습니다. 한자 문제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전체적으로 총평을 내린다면 썩 높지는 않은 난도인데 공부를 좀 더 방법적으로 정확하고 예력 있게 듣지 못한 경우 암만 공부를 1년 2년 하더라도 높은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공부하면서 한 6개월 정도 공부했다면 만점도 맞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난이도를 상중하로 갈랐으나 상급이라고 해서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못 맞춘다. 이런 절대 명제는 없다는 것 참고하시면서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미 평가 유형의 세부적인 내용은 자가진단 평가표에 언급을 해뒀죠. 1번 표준어가 아닌 것. 제가 얼마 전에 수업할 때 그 3번 위층은 얘기를 한 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업한 내용과는 너무나 문제가 많이 쏟아졌어요. 바로바로. 그래서 이 동영상 3, 4월 뜬 걸 가지고 요런 부분만 빼가지고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제 강의가 3, 4월에 노량진에서 똑같이 했다면 난리 났을 겁니다. 왜? 완전히 족집게다. 적중도 높다. 여긴 노량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다 혈질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한 번 선생이 잘못하더라도 문매를 맞추면 한두 문제 잘해버리면 팍 뜨는 이런 곳입니다. 그죠? 꿈의 도시죠. 어쩌면은 반어법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위층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3번이 답이 아니에요. 답부터 불러드릴까? 1번에 2번, 2번에 4번, 3번에 2번, 4번에 1번, 5번에 2번, 6번에 1번, 7번에 1번, 8번에 1번, 9번에 3번, 10번에 4번, 11번에 3번, 12번에 4번, 13번에 2번, 14번에 1번, 15번 4번, 16번에 2번, 17번에 3번, 18번에 3번, 19번에 4번, 20번에 2번.
참 숫자란 묘한 것이어서 정답 마킹할 때도 조금만 여력이 닿지 않으면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죠? 번호가 가슴을 울리듯이 한번 마무리 완벽하게 하고, 이 국가직 국어 문제는요, 한 해에 기본적인 뭡니까?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 점 감안하면서 1번 보면은 항목을 얘기하면 표준어 규정 12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아래 위에 대립이 있는 말은 윗, 이게 바로 규정이고, 그리고 시옷 빠진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상위 시옷 표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바로 디듬절 초성에, 그죠? 시옷 다음에 뭡니까? 바로 된소리, 거센소리 표기되어 있는 3번과 같은 것은 시옷이 없다 그랬습니다. 붙여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 위에 대립이 없는 6개가 있습니다. 응? 웃기, 또 뭐 웃국, 웃돈, 우들은, 우돛, 위돛의 경우 우돛, 그리고 웃비, 뭐 이런 6개 단어는 아래 위에 대립이 없으므로 뭐다? 웃이다, 이렇게. 아래 위에 대립이 없다. 1번 윗목 아랫목 됐죠. 윗 맞습니다. 윗돈이 아니고 웃돈입니다. 그죠? 본래 정한 가격 외에 지불하는 돈. 웃돈을 얹다. 아랫돈이 없죠. 그러니까 웃돈입니다. 그래서 윗돈 하면 안 되겠죠. 우돛은 이때 겉옷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우돛 아래옷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겉옷의 뜻으로 우돛이지, 그러면 아래옷 입으라 하면 속옷이 되는데 얘기가 아래 위에 대립이 있는 말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2번 갑니다. 자, 밑줄 친 말의 쓰임이 바르지 않은 것. 한글 맞춤법 57항 더불어서 개괄적으로 얘기하는 것. 특히 이 중에 3번 항목 바투는 얼마 전에도 수업했습니다. 낱말 때 내가 2가지 다 일러줬어요. 두 물체석 가깝게 고삐를 바투 잡았다. 또 시간을 짧게 걔는 입영 날짜를 바투 잡았다. 고스란히 유형이 똑같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문장이 아닌데요. 이런 얘기 하기 없기. 그죠? 그래서 바투는 맞겠고, 지금 얘기가 아름, 1번의 아름은 사람 간에 아는 면식이고, 도둔다 맞고, 돋구다는 뭐예요? 안경의 도수만 높이다, 요거 얘기했잖아요. 그럼 4번의 설레이는, 이것은 우리가 사피동 표현에 설레이다, 헤매이다, 내가 쭉 얘기했습니다. 갱이다 이런 것은 이기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개다, 설레다, 헤매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기억에 충분히 남았을 겁니다. 설레임, 그래서 설레임이란 명사 파생명사 틀렸다 그랬잖아. 왜? 기본형을 설레이다가 아니기 때문에 설렘으로 해야 한다. 이것만 얘기 알아도 4번이 정답. 기본형이 설레다죠. 3번의 간도 근저히 말씀드렸습니다. 간은 사이간인데 원래 간은 띄었습니다. 그 밑에 참고 정리가 되어 있죠. 일부러 내가 정리를 해놨어요. 설명에 시간이 걸리고 해서. 그래서 이건 띄었습니다. 그 밑에 이전 명사 간 보세요. 1번 대상 간의 거리나 뭐 공간 사이란 얘기. 서울과 부산 간 띄었었죠. 2번 아래 두고 뭐든지 간에 이럴 때 간 띄었습니다. 근데 2번에 전미사 있죠. 전미사는 붙였잖아요. 1번이 가장 중요해요. 동안의 시간을 말할 때 전미사 붙였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니까 2번에 요즘 세대 간 하면은 세대와 세대 사이니까 띄었어야 되겠죠. 답은 2번이고 3번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그 띄어쓰기에 몇몇 명사 뒤에부터 장소, 이건 벌써 이미 파생으로 굳어져 있어요. 대장간, 그죠? 외양간 이럴 때. 그렇게 알아두면 뭐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른 건 전부 조사 의미로 다 붙였었습니다. 문제 4번 로마자 표기. 4번 볼까요? 이걸 로마자 표기할 때 제가 항상 적어줍니다. 그래서 왕십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기본반은 2회독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2회독 정도. 2회독 들었는데 이거 90점 정도 못 맞았다 하면은 자기 학습 방법을 좀 더 생각해보고, 짧은 치마 입고 애인 만나러 가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할게. 왕십리 그러면 말이야, 발음 왕십리야. 심리 얘기는 많이 했죠. 미음리은. 그래서 국의 로마자 표기는 우리의 어휘, 국의 어휘를 로마자로, 즉 알파벳을 빌려 표기하는 것인데 영문하고 다릅니다. 알파벳이랑 글자, 문자만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심리, 그건 전음법입니다. 표준 발음대로. 와 하면은 WA죠. 와. 그리고 이형은 NG. 이거 기본 자음모음은 기본.
여러분 사회복지직 1급 문제가 그죠? 월고 돼가지고 워 할 때 WO입니다. WO. WEO가 틀려 답이 됐죠. 사복 1번 문제 원래 2014년. 잔몸의 표기는 바르게 알아둬야 돼요. 왕, 심, SI 여기 봐봐. M 발음이 N으로 나죠. NI. 왕심 리는 뭐가 아닙니까? 리는 행정 이게 아니에요. 하나의 굳어진 지명입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RI로 표기했으니까 답이겠죠? 울릉 리얼 LL 백마 이응 미음이죠. 뱅. 그 처음 여기까지 학습이 안 되신 분들은 조금 생소할지 모르지만은 좀 이따 갈 거고 수업 시간에 갈 거고 또 나아가서 공부한 사람은 이거 틀려서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학렬은 이응 니은이죠. 그죠?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을 언급했어요. 문제 5번 갑니다. 다음 대화에서 A가 범한 어법 사용의 오류. 문제는 어법 문제지만 내가 그런 얘기했어. 어법할 때 높임 표현도 어법의 예문으로 나올 수 있다. 지금은 대화 텍스트지만 누구예요? A가 범한 어법상 오류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김 선생님 계신가요? 이렇게 계시다는 맞죠? 그죠? 김 선생님이 계시다. 계시다는 직접 높임의 쓰입니다. 지금 안 계신데요. 어디 멀리 가셨나요? 예, 지금 수업 중이십니다. 중도 띄어쓰기 조심하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다음에 지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은 원래 가운데 중으로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으로 띄어쓰는 게 원칙인데 붙여 쓰는 경우가 딱 있습니다. 그 보면은 부재중, 은연중 이런 말들은 뭐뭐 하는 가운데가 아니에요. 부재중, 은연중은 붙였습니다. 전미사. 그런 거 조심하고. 수업은 언제 끝나나요? 자, 봅시다. 여기서 범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수업 끝나고 학생들과 면담이 계시다. 밑줄. 자, 이럴 때 계시다, 있으시다. 여기 있으시다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주어가 면담이지 선생님이 계신 게 아니죠. 그래서 간접 높임법에 계시다는 쓰이지 않습니다. 있으시다가 맞죠? 거기서 잘못, 높임 표현의 잘못입니다. 간접 높임 표현의 잘못. 1번. 내일 서울역전 이 문장도 틀렸습니다. 항상 얘기하는데 서울역과 앞전, 한저와 고요가 중복됐죠. 어휘의 중복이란 기준이죠. 2번. 손님 주문하신 햄버거 나왔습니다. 이래야 돼요. 나오셨습니다 할 때 나오시다는 햄버거입니다. 햄버거를 높일 이유는 없죠. 아무리 간접 높임법이 있다고는 하나 햄버거를 높여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접 높임법은 그죠? 주체의 뭡니까? 신체기관이나 손, 발, 머리. 할아버지께서는 손이 아프십니다. 이럴 때는 가능한 얘기죠. 소유물. 그죠? 선생님은 따님이, 선생님께서는 따님이 있으십니다. 이런 간접 높임. 계십니다 하면 틀려요. 선생님은 돈이 많으십니다. 이것도 간접 높임이죠. 소유물. 또 말씀 같은 상황이지. 여기에는 햄버거를 높일 이유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무엇의 잘못 나오셨습니다가 아니고 나왔습니다니까 뭐다? 간접적인 높임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해서 오류의 유형이 같다. 정답이다 말이야. 얘기됐죠? 3번 간다. 국장님, 과장님이 외부에 나갔습니다. 이건 뭐가 틀렸어요? 바로 우리 그 직장에서 언어 예절에서 보면은 그죠? 앞전법. 그러니까 앞전법, 우리 보통 앞전법과 다르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청자가 주체보다 높일 때는 주체를 높이지 않는다가 앞전법인데 직장에서는 자기보다 그 발화하는 사람보다 높은 대상에 대해서는 청자가 누구든 간에 다 높여야 됩니다. 따라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또는 과장님은 외부에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과장도 높임이 이상이라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렇게 알아두고. 4번, 선생님은 학교에 볼 일이 있으셔서 일찍 학교에 가셨습니다. 뭐가 틀렸어요? 볼 일이 있으시다 맞습니다. 거긴 여기가 문제가 있다면은 같은 유형의 오류일 수 있어요. 그럼 바르게 되어 있고, 가셨으면 선생님을 높였는데, 선생님은 여기 아이가. 선생님은 나는 보조사가 아니고 선생님께서는 주체 높임의 높임 표현의 조사를 써줘야죠. 되겠습니까? 간접적인 높임 표현의 오류 2번이 정답. 문제 6번 한자성어. 바르게 알면 돼요. 많이 듣던데 여러분 정확하게 인지되어 있지 않죠. 논공, 논하다, 논할 논, 공, 세울공, 이룰공, 공적. 공적을 논하여
행상, 상을 주다.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상을 주는 겁니다. 공이 많고 적음에 따라 상벌, 벌은 없습니다. 이 말에. 벌을 주는 거 아니에요. 상을 주다. 농공행상. 그래 문맥에 보니까 벌하였다 이래 나오니까 농공행상의 뜻을 잘못 풀었다 이가. 정답이죠. 척은 먹피, 반포지 효도, 각고 멸려, 노력 관련됩니다. 척은 먹피는 영양 가치가 없는 음식. 그게 무슨 말이에요? 풀뿌리 나무 껍질 이런 뜻이겠죠. 반포지요. 까마귀가 도로 뭡니까? 어머니에게 먹이를 물어다주는 효도. 각고 멸려. 어떤 일에 고생을 무릅쓰고 힘써 노력함. 7번 갑니다. 내가 파생어 얘기할 때 여러분 어휘학습을 위해서 뭘 많이 공부하라 그랬어요? 예? 접두사 접미사 학습을 열심히 해야 한다 해서 체크도 해줬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특히 여러분 교재 펼쳐보면 군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건 또 해설을 해놨잖아요. 1번 쓸데없는, 2번은 가외로 덧붙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해석 가운데 1번 군 식구 하면 가외로 덧붙은 식구지 쓸데없는 식구란 말은 있을 수가 없죠. 됐고 2, 3, 4에 군말, 군살 다음에 군기치면 전부 쓸데없는 거 관련됩니다. 그래서 얘기치면 똑같은 접두사에 여러 가지 뜻이 나와가지고 뭡니까? 그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어요. 그거 잘 알아두시고 뭐 이 외에도 또 공부해둬야겠죠. 8번 품사가 잘못 밝힌. 이건 아마 내 품사 수업에서 바로 해줬을 겁니다. 그죠? 수처럼 보이는 말에 조사가 안 붙으면 뭐 수사가 아니다 그랬잖아. 뭔데? 수관형사다. 그러면 언제 얘기했습니까? 힘내라. 동영상 캡처해갖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생각해서 오세요. 내가 캡처해 보여줄 테니까. 3, 4월 수업을 딱 그대로 보여줄 테니까. 그거 잘 연결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학습해야 됩니다. 선생이 바르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못 풀었다면 이건 조금 자기의 뭐 나태함 뿐만이 아니고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 점 한번 감안하고. 자, 그거 쉽다. 씹는다는 형용사. 배웠어요. 내가 보조사래 그랬잖아. 어디에서? 여러분 16항, 17항, 18항 할 때 16, 17 거기 딱 보면 나와요. 뭐라고? 읽어요, 참으리요, 좋지요 할 때 요는 어미 뒤에 어미로 완결성을 갖추고 요는 무슨 보조사? 존칭의 보조사래 그랬잖아. 요 됐고 조사. 보조사 조사입니다. 미은 부사입니다. 1번이 정답. 9번 갑니다. 설명 방식. 이건 뭐 3월달 배웠는데 보시면은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학생들이 잊지 말아야 할 유의사항 가운데 쭉쭉쭉쭉 열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분류하면 안 돼요. 분류는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나의 기준, 인류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으로 나눈다 할 때 기준은 피부색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의사항이라면, 이게 포괄적이라면 요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유의사항의 뭐다? 전체가 유의사항이고 하나의 부분으로 나누었죠. 그게 부분이 구성요소입니다. 구성요소로 나눈 건 분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이라 봅니다. 개념적 분석. 골라라. 1번은 뭐요? 1번은 정의 아이가 정의. 그제 누가 보더라도 개념을 말한. 2번에 보면은 그 친구는 평소에는 순한 양인데 한번 고집을 피우면 황소 같다. 이건 설명 방식으로 보기 어렵고 굳이 얘기하면 황소 같다 해서 비유 이렇게 빗대어 표현했죠. 이건 4번도 그런 맥락이 있어요. 잣나무는 소나무처럼. 이게 정의인 듯이 보이지만 처럼이라는 비유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멉니다. 답이 될 만한 것은 어렵지 않아요. 3번입니다. 나는 산, 강, 바다, 호수, 들판 우리 국토를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돼 구성요소가. 그래서 분석되죠. 이건 물리적 분석. 되겠습니까? 자전거는 핸들, 예를 들어 뭐 체인, 앞바퀴 뒷바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를 이루는 부분, 구성요소로 나눈 게 분석입니다. 정답. 자, 여러분 10번 같은 문제가 최근에 자꾸 나오고 하는데 문제 유형은 뭐야? 10번 문제는 딱 보면은 개요표. 최근에 몇몇 문제 나와서 2004년만 해도 14년만 해도 개요표를 작성했는데 개요의 뭐요? 수정, 보완 이런 문제입니다. 개요표에 가로역기 문제도 나오고 그죠? 수정, 보완은 조금 수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일단 계획표를 쫙 보시면은 1번에 뭐야? 본론과 1번에 폐해 기억돼 있죠? 그럼 전반적으로 1, 2, 3 있고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 1 하나 있고 로마자 1, 서론 2가 본론입니다. 이게 본론. 본론에 아라비아 숫자 1, 2, 3 있죠. 1, 2, 3. 그 다음에 결론으로 이렇게 이 로마자 숫자 서론 본론 결론의 얘기고 지금 보니까 아라비아 숫자 1번 다음에 아래에 뭐가 있어요? 1번엔 편의상 가 하나만 이렇게 있고 2, 3번이 본격적인 내용인데 2, 3번이 여기 보면 2번에 뭐가 있어요? 가, 나, 다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3번에도 가, 나, 오, 다, 오, 라까지 있네. 여러분 2번엔 딱 큰 2번, 3번에 2번의 요인입니다. 요인. 요인은 주된 원인이야. 주된 원인. 3번에 보니까 해결 방안이야. 방안. 이 주된 원인이 있다면 이 방안은 항목이 같아야 돼. 하위 항목이. 가, 나, 다 하나가 지금 많습니다. 여기에 뭔가 빠질 게 있어요. 여기에. 그럼 그 부분부터 한번 잘 보면은 여러분 그게 빠진다. 2번 보세요. 선택지 2번. 니은 뇌의 기억 능력을 심각하게 퇴화시키는 디지털 치매의 심한은 뭐야? 폐해입니다. 폐해. 이건 요인이 주된 원인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뭐가 가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라가 있고 여기에 다까지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구성이. 그럼 2번에 보니까 니은 부분이 뭐냐 하니까 나입니다. 여기 나. 이 나가 요인이 아닙니다. 요인이 아니고 보니까 치매이 심하니까 요건 여기에 나번으로 가야 하겠다는 얘기. 여기 폐해입니다. 폐해. 이렇게 가나 수렴이 되고 그러면 짝을 딱 치면 어떻게 되네? 가에 대한 요인 방안. 요게 나번에 따지면은 여기에 대한 요인과 방안, 주된 원인과 방안. 여기에 따른 주된 요인과 방안이 딱 짝을 지어야 됩니다. 이런 원인, 주된 요인을 어떤 방안으로 해결하느냐 문제 아이가. 되겠냐? 자, 그건 기본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1번. 기억의 하위 항목으로 기억에. 원래 여기도 폐 같으면 가, 나 있고 하위 항목 하나 더 남았죠. 그죠? 거기다가 뭐 이런 거 집어 넣어 보자. 우울증이나 정서, 불안 등의 심리적 질환 초래하는 것도 폐해입니다. 폐단과 해악 이런 뜻 아니겠어요? 다음에 니은의 얘기 드렸고, 그죠? 삭제해버리고. 다음 디귿은 2-2 디귿이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 무슨 내용이에요? 거기 2-1이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금방 옮기라고 얘기되겠고 4번 봅시다. 리얼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리얼이 어디냐면은 여기에 답은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요거면은 여기 짝을 이렇게 맞춰보세요. 여기에 대한 요인이 되고 다에 대한 나인데 원래 이거 하나 빠지니까 그죠? 그렇게 맞춰볼까 잠깐. 가번 2번에 가보세요. 디지털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결하자? 가번 디지털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자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 올라가고 답은 봅니다. 2번에 다 신체활동을 동반한 건전한 놀이를 위한 시간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응? 그러면 나번에 학교 지역사회 차원에서 신체활동을 위한 시간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자 이래놨잖아. 그러면 라번에 적극적이고 중독적인 디지털 콘텐츠의 무분별한 유통, 밑줄, 무분별한 유통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다에 들어가야 돼요. 그 무분별한 유통이라면은 유통에 대한 제약,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유통을 좀 한정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지금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의 사용 시간 제한은 그 위에 나오는 주된 요인에 따른 방안이 아니야. 누가 봐도 그러잖아. 개요 문제는 이렇게 짝을 지어서 요인과 대책란으로 요즘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맞춰봐야 됩니다. 이걸 어렵다고 얘기하면 이런 가장 기본적인 방향조차도 판단을 못하는 경우예요. 됐죠? 개요를 그냥 무시하지만 한참 봐가지고 앞뒤 문제 뭐 이리저리 맞추고 하지 말고 체계 있게 논리적 해석을 내릴 필요가 있다. 자, 11번 갑니다. 11번 그러니까 뭐죠? 문장 수준의 배열의 문제입니다.
문장이든 다르든 상관이 없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기억 아니면 디귿입니다. 선택지 빠르게 보면 기억, 과학은 현재 있는 그들의 실제만 관심을 두고 그 실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당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오긴 조금 어렵겠고 디귿 봅니다. 과학과 종교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소주제문입니다. 디귿이 여러분들 거기 11번 보면은 순서대로 잡기 디귿이 뭐요? 소주제문이에요. 소주제문은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에 배치할 수 있죠. 그럼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은 과학과 종교를 언급합니다. 과학, 종교. 그래서 뭐 배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배타적이 아니라 지금 문맥을 보니까 상호 보완적이다. 요게 소주제문이에요. 요렇게. 그러면 다음에 요 디귿이 가장 먼저 왔다면은 1번으로 왔다면 다음에는 보세요. 여기 오늘 그냥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과학 종교 이러면은 과학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하고, 그죠? 과학에 종교부터 먼저 내릴 수가 없죠. 순서대로 보세요. 과학을 언급하면서 뭐예요? 배타성. 요걸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기억 보세요. 과학은 현재 있는 그대로의 실체에만 관심을 두고 그 실체가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당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종교와 배타적이야. 됐죠? 그러면 다음에 뭐에 대해 얘기할까? 요게 지금 언급을 할 수 있는 게 요게 기억이에요. 기억. 두 번째. 다음에 종교에 대한 언급을 할 겁니다. 과학 얘기하고 종교의 배타적인 얘기. 요게 대한 언급하겠죠. 누가 보더라도. 그래 보세요. 반면 리얼에 종교는 현재 있는 그들의 실제보다는 당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리얼 들어가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뭐야? 상호 보완성에 대한 언급을 한 번쯤 둘 수가 있습니다. 밑에다가. 그래서 보니까 그 두 개 해놓고 마지막에 네 번째로 미음 이처럼 과학과 종교는 서로 관심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배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요렇게 해놓고 요걸 정리했네. 그죠? 배타적인 것을 종합해서 지금 보니까 미음입니까? 과학과 종교가 배타적이다. 종합을 했고, 그러나 여기까지는 과학과 종교의 여기 세 개는 배타성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소주제문이 이겁니다. 디귿. 상호 보완적이다. 여기를 한 번 더 마지막에 가서 그러나 역접 관계를 두면서 뭐 하겠어요? 상호 보완적이라는 말을 한 번 더 강조하겠죠. 이런 표현이 뭐겠어요? 여러분 니은이 답입니다. 니은 이렇게. 이런 순서로 잡아가세요. 자, 과학, 종교, 배타적인 상호 보완적 소주제문. 그럼 여기 과학을 먼저 언급하고 종교, 배타적인 배타성에 대한 언급하고 배타성 종합을 정리를 하고,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고 소주의 상호 보완성을 얘기했죠. 그래서 그러나 역접 가지고 강조한 이연을 두면은 순서가 적절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3번이 정답이에요. 이런 연습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늘 강조했지 않습니까? 다음 12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 이글은 건축과 동양 정신 자주 나오는 지문인데 6척의 것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동양의 건축과 서양의 건축의 차이점을 주로 많이 얘기했어요. 그 가운데 둘, 넷, 여섯째 줄 봐요. 서양의 건축이 내적 구성, 폐쇄적 조직을 강조한 객체의 형태. 이건 뭐예요? 바로 건물의 중심을 두는 거예요. 폐쇄적이다. 그러나 동양의 건축은 어떻게? 그보다 객체의 형태와 그것이 놓이는 상황. 객체는 바로 건물의 형태, 그것이 놓이는 상황을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한, 이런 걸 이 전문 용어로 네거티비즘적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에서 요게 핵심이에요. 1번, 2번, 3번은 다 언급이 되어 있고 4번 봅시다. 동양의 건축은 자연환경에 개방적이지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죠? 얘기할 수 있죠. 조화를 이루는 개방성이 있습니다. 인공조형물, 건물에 대해서 폐쇄적이다. 이런 말은 뒷부분은 오히려 서양의 건축의 특징을 얘기한 것이므로 정답이 되겠다는 얘기야. 좀 전에 읽어드린 지문을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13번. 문제 13번은 뭐 특별히 얘기 않겠습니다. 지금은 관동별곡 가운데 망양정에서의 파도가 굉장히 거세게 일어요.
이것은 바로 내가 이걸 수업하면서 관동별곡은 그죠? 내면의 자아와 사회적 공인으로서의 자아가 갈등하는 해소 과정을 그려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최고치에 달한 걸 망량정의 파도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는 언유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물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 편근 하늘의 근본이죠. 하늘과 땅의 맨 끝을 상상해서 이른. 그러니까 하늘의 뿌리를 못 내보아 망량정의 옳은 말이 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른이 이런 해석도 했고, 어른이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고 가뜩 노한 고래의 원관념은 높이 있는 파도입니다. 파도. 성남 파도도 있죠. 답이 니은입니다. 니라서 놀랍간데 뿜거니 어저리 구단 말고 은산, 그 하얗게 은산도 파도, 하얀 산으로 비유하고 또 마지막에 나오는 백설도 파도의 언유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니은, 디귿, 리을의 원관념은 모두 망량정에서의 파도를 언유한 거야. 되겠죠? 답은 2번. 다음 14번. 자, 보조용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죠. 아주 쉽게 풀어볼까요? 보조용언은 자기의 뜻을 상실했다. 그 문맥에서 이 본연의 뜻은 없어집니다. 앞에 본용언이 동반되죠. 그럼 이게 보조용언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문제예요. 2번 볼까요? 그녀는 화가 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활용어가 2개 나왔어요. 그럼 나가를 가리고 보세요. 그녀는 화가 나 밖으로 버렸다. 이 버렸다의 본래의 뜻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얘는 보조용언이에요. 그 다음 자고, 그죠? 자고를 가리고 나서 어디로 갈 거냐. 이 단독으로 설명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주어를 너는 이렇게 보면은 너는 자고 나서 이럴 때 너는 나서 자고를 본용어를 가리면은 본격적인 서술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어울리지가 않는 뒤에서 본용어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게 보조용어예요. 따라서 나서는 보조용어. 나는 그거, 나도 그거 한번 보자. 이 보자는 뜻으로 얘기한 문맥이 아닙니다. 보자는 시도를 의미하는 보조용어예요. 그런데 1번 봐봐요. 어머니가 방언이를 들고 가셨다죠. 어머니를 들고 빼도 이때 바구니를 들고는 개별적인 문장입니다. 가셨다는 뜻이 있어요. 고. 이럴 때는 어머니가 바구니 들고 그리고 가셨다. 되겠습니까? 라는 들고도 본용언, 가셨다도 본용언으로 겹문장입니다. 서술어가 2개예요. 개별적인 뜻이 있는 답이 1번입니다. 자, 뭐 수준이 높았다기보다도 이런 연습만 조금만 하면 되고 15번. 이건 뭐 이 글에 나타나지 않은 또는 나타난 내용, 정보의 사실적 이해죠. 그죠? 좀 추론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됨직한 얘기인데 4번 보세요. 민간의 이행자들도 자유롭게 원해서 숙식을 해결했을 것이다. 이때 자유롭게는 말은 걸립니다. 왜? 해결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만은 이게 지금 원이 어떤 겁니까? 관리들이 먹고 자는 휴게소입니다. 민간인들도 사용을 하긴 했지만은 마지막 단락 한번 보세요. 조선 전기에는 원 이외의 여행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따로 없었으므로 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민간인 여행자들도 많았잖아. 공공기관의 공무상 뭡니까?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머물던 것이 원의 본격적인 목적입니다. 기능이고. 그러니까 민간인들도 가끔은 머물렀겠지만 자유롭게 머물렀다고는 볼 수 없죠. 이런 정보로 봐서. 거기에 못 머무른 사람은 일반 여염집에 가가지고 숙식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와 있잖아. 이걸 보고 추리해보면 4번이 정답이죠. 연결해 두고요. 자, 16번. 최치원의 토황소 경문. 황소의 난을 격퇴한 격분된 문장입니다. 그 목적을 띤 설득적인 글에 뭔가 난리를 극복하기 위한 이런 문장이라면은 누가 봐도 1번 단호한 어조 상대의 오만함을 지적할 거고, 역사적 사례를 들어 굳이 역사적 사례가 있는가도 조금은 얘기가 닿지 않는 데다가 상대의 미묘한 심리를 얘기한 건 없어요. 상대에게 겁박을 하고 뭘 합니까? 바로 그만두라고 강한 명령조의 표현을 하는 거지. 황소의 어떤 심리를 얘기한 게 있습니까? 여기 없지. 정답이죠. 17번 어휘의 떠풀이. 슬겁다가 조금 헷갈리죠. 잘 모르겠다지만 완벽하게 알고 있는 단어 쪽으로 기울여야 됩니다. 해결은 길섭은 길의 가장자리야. 길이 있죠. 길. 우리가 도로도 나면 농로길이 있어요.
이놈 뭐 달구지도 다니고 트랙터도 안 다니겠어요. 길섭은 길의 가장자리네요. 옆에 요게. 우리나라 갓길 같은 거. 여기 보면 뭐 잡초도 많이 피어있고 이래요. 그죠? 들국화, 민들레 막 피어있잖아. 우리 시골길 가면. 요 길의 가장자리 옆자리야. 길섭. 그런데 걔는 길섭에 핀 코스모스를 봐도 코스모스도 길 중간에 핀 코스모스가 어디 있어요? 왜? 피어 설령 피더라도 씨앗이 날아와. 사람들이 왕래하느라. 그죠? 교통수단이 왕래하느라 다 뭐 나지를 못합니다. 또 마을에 좁은 골목길이란 뜻의 단어는 고삿입니다. 고삿. 표준어 규정 5항에 이 고삿이 표준어가 되고 이게 비표준어였을 때는 뭐다? 지붕을 엮는 새끼이고 이 고삿은 단독의 뜻이 있는 고유어입니다. 다른 뜻으로. 이럴 때 지붕을 엮는 새끼로는 비표준어지만 이렇게 쓰면은 요 단독으로 마을에 좁은 골목길 이런 뜻이에요. 됐냐? 자, 정답. 대면 알아두시고 18번. 작품이 지닌 특징. 이건 이 작품 내용을 몰라도 돼요. 그냥 보기만 봐도 됩니다. 표현성의 특징이니까. 모닥불. 작품 감독 참고하시되 구체적 대상을 열거 전부 열거죠. 소똥, 가신창, 개니빠리 뭐 뒤에도 마찬가지. 그죠? 열거. 특정한 조사는 뭐가 있어? 가장 많이 보조사 도. 사물을 의인화하진 않았습니다. 토속적 시야는 뭐 가신창, 개나빠디, 너울쭉 전부 다 함경도 방언입니다.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평안도 방언, 함경도가 아니라 백석은 평안도 정주 출생입니다. 김솔과 같은 고향. 자, 밑에 한번 참고해 두시고 19번. 다음 발표에서 사용한 전략이 아닌 것은 말하기의 전략. 점과의 교훈에는 마지막에 있죠. 이 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카드만 있죠. 인용했습니다. 물음을 통해 할까요? 무엇일까요? 막 이랬죠. 물음 나옵니다. 각 단락의 끝마다 물음이잖아요. 구체적인 사례는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실제로 캐나다에서 130명 상대 이란 질문 설문조사 결과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표현은 없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자, 20번. 소설 문제인데 너무너무 쉽게 나왔죠. 이 사내라는 등장인물. 제목이 이호철의 어느 이발소에서 그 밑에 내가 참고로 적어놔가지고 참고하시고, 이 소설의 전개 양상에 대한 특징, 뭔데? 보면 외모와 말투, 사내의 강하고 날카로운 외모. 오늘날 같으면 깍두기 같은 인물이죠. 그죠? 그리고 고압적 조급한 말투. 그 등장인물들이 아주 겁을 먹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2번이 정답. 그 난도가 별로 썩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와 소설이 각각 문학의 문제로 나왔다곤 하나 문학적인 좀 더 깊이 있는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단 고전시가 관동별곡의 어휘 묻는 문제는 여러분이 잘 접근을 못하는 것, 그래서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수업만 받으면 90점,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로 그렇게 썩 높은 난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크게 변별력을 강하게 띄는 문제도 없었고 아주 수준 낮은 문제도 없었던 약간의 평이한 형태의 문제 유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걸 잘 판단하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직 준비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 국가직 2014년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부터는 기본반 이론 수업 계속 이어갈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냅니다. 수고했습니다.